그냥 시작할까? 오늘부터 단문 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죠? 쓰는 게 앞부터 읽는 것보다 훨씬 공부가 많이 됩니다. 여기 목소리 가까운 데 있어갖고 나 조용히 해야겠다. 목소리 크게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자, 이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저는 네. 스토리 들었어요. 그 들었어요? 책 읽는 거 그 뭐야 이거 요약으로 해주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읽어주는 책으로 네. 대략이라도. 근데 제가 어디서 많이 뵀는데? 아, 저기 저 교회를 다니니까 많이 했죠. 양동 오케스트라요. 아, 그러시군요. 교회는 어디죠? 양동 삼실교회. 아, 삼실교회, 네. 네. 자,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못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이거 온라인 들으신 분 있더라고요. 는 또 영상으로 또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 혹시 네. 줄거리만 보셨고, 그 제목을 들어봤어요. 2 번째 파트 12파트가 그러는데 두 파트까지는 다 듣고 그 다음에는 저걸로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혹시 이 책 아세요? 예,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은 나이 40의 소설가가 돼요. 네,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 6.25 전쟁이 납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가 6.25 전쟁에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아줌마예요. 근데 아줌마인데 꿈이 있었던 거야. 그 꿈이 있으니까 자기 삶을 이렇게 이게 사실은 거의 논픽션이에요. 거의 자기 얘기예요. 예,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자기 얘기고 그리고 되게 리얼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완서 선생님은 소설가가 아닌 소설가.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를 그냥 그러니까 이 책 말고 엄마의 말뚝. 이 엄마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도 나오죠. 엄마가 어느 정도 교육열이 엄청나요. 그 옛날에. 근데 되게 보수적인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서 그냥 자기 딸 머리를 확 잘라버려요. 옛날에는 여자애들 머리 자르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시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지정해놓은 말뚝이 있어. 그 말뚝.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삶,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거는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도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했었죠. 미시사, 거시사 말고 미시사. 우리는 너무 거시사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도 큰 거, 막 왕조 역사, 영웅의 역사 이런 건데 진짜 역사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진짜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실은 진짜 스토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뭐 우리 왕조나 영웅의 역사, 뭐 인형왕후 얘기, 뭐 명성황후 얘기는 잘 아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는 어떻게 살았지? 예.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사실은 어머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사실 고생 안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의 커다란 역사 안에 그분들의 삶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의 순환은 개인의 순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윤동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참회록에서 이제 이 구리 거울 속에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 아름답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일제 시대에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은 일제 시대에 태어나서 일제 시대에 죽어요. 진짜 안타깝죠. 1945년 1월달에 죽어요. 그것도 일제에 의해서 그 생체 실험을 당해요. 예. 그래서 후쿠오카 핵무소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욕된 건 민족이 욕된 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삶 속에 살았는데 이제 그런 이 박완서 소설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이제 반추할 수 있어요. 아, 그럼 한번 이제 우리도 내 엄마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인생이었을까? 그런 시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내가 지난번에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는 이 책을 할 거예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네. 마지막 페이지. 꼭 특별히 꼭 읽어보셔야 돼요. 네. 왜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 이 어머니 때문에 한 거야 이거. 왜지? 내가 뭐지? 왜 그럴까요? 남편. 아. 남편들이 다가오는 사랑의 언어가 틀려요. 예. 이거 보면 이해가 돼요. 양동 도서관에는 없겠죠? 있을 모르겠어요. 거예요.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거예요. 없으면 그거 상호대차 맞아요.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하시면 돼요. 네. 네네네. 경쟁이 나도 양손 도서관에 가서 다녔네. 아니 상호대차 신청하면 되니까. 양동 도서관에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요즘 엄마들이 책인 거예요. 이건데 저희 집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 책이 어딘가 있는데 그 많던 시간을 어딘가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럼 이해가 가요. 남편들이 이해가 또 아내가 이해가 이제 하나 얘기를 해주면 우리 아내는 사랑의 표현은 뭐냐? 이 영상 안 보겠지? 돈이에요. 돈. 네, 돈이에요, 돈. 로또를 주는 거. 안 그런 것 같죠? 진짜 돈이.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서 내가 그래서 뭘 딱 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구나. 다 똑같지 않아? 갑자기 시작이, 뭐야? 예전에 이제 꽃 같은 거 있잖아, 해주면. 이거 얼마야. 저 싫어요. 네, 돈으로 주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요 소설 같이 한번 전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차 읽기. 자, 전체 이야기를 한번 파악해보면 좀 좋습니다. 자, 작가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들을 복원해냈으며, 일제강점기 말과 해방을 거쳐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누구였죠? 자,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작품 속에 일제강점기에서 6.25 전쟁을 배경을 하는데 이 책에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부분이 실려 있다. 시대 상황이 곳곳에 잘 드러난 이 소설은 작가 박완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으며 살았는지 주목하여 이 소설을 읽어보자. 자, 이제 뭐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얘기하는 건데 주제는 이제 일제강점기 혼란한 해방 시기, 전쟁을 거쳐 어른으로 성장하는 나와 가족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시험 보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우리 시험 볼 건 아니지만. 자, 넘겨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자, 나 영리하고 엄마 말을 잘 따르는 여자아이임. 글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함. 가족의 이야기로 글을 남기고 엄마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고 양반의 가문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강함. 교육열이 강하여 자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 바느질을 하여 집을 장만하는 등 생활력이 강합니다. 오빠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며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으나 의용군에 강제 끌려갔다 온 뒤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보다 오빠가 역사의 그 뒤안길에 역사의 핵심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뭐 공산군에도 이제 여기 국방군에도 끌려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죠.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넘겨볼게요. 줄거리. 그 밑에 풀이 바로 싱아예요. 싱아. 이게 싱아입니다. 싱아가 이제 옛날에 먹을 거 없을 때 이렇게 간식처럼 아이들이 먹었나 봐요. 자, 엄마는 나와 오빠를 교육시키려고 서울로 이사한다. 일제강점기 말기 박적골에 지금 여기가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경계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자연과 벗하며 어린 시기를 보낸다. 나는 7살 때 엄마를 따라 서울로 와서 현저동에 자리를 잡는다.
남편이 일찍 죽은 이유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미신을 믿었던 시골 어른들 탓이라는 생각을 하는 엄마의 교육열 때문에 나는 주소를 속여가며 명문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남편이죠. 이제 박완서 선생님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자꾸 굿하고 민간신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병원에 가면 약 하나면 그냥 되는 거를 그렇게 죽은 것이 엄마가 막 통탄을 하죠. 아, 이건 뭐냐? 못 배워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렇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만은 반드시 교육을 시키려고 교육열이 뭐 어마어마하죠. 대단히 강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서울 생활은 시골에서 자주 먹던 싱아, 봄에 주로 먹던 새콤달콤한 맛을 먹지 못해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이 어색하기만 하다. 자, 창씨 계명을 둘러싼 집안 어른들과 오빠가 갈등을 겪는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뒤 창씨 계명 문제로 오빠와 집안 어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일본식으로 이름을 고쳐야만 살아가기 수월하였기에 큰 숙부와 작은 숙부는 창씨 계명을 원하였으나 나의 오빠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창씨 계명을 하지 않게 된다. 나는 의지가 강하고 논리 중 오빠가 참 멋지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시대 상황이 드러나죠. 시대 상황이. 그래서 창씨 계명을 하면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다 하면은 이제 뭐 구조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뭐냐면 이제 소외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윤동주도 창씨 계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윤동주 저항 시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창씨 계명을 왜 하냐?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면 이름을 바꿔야 돼. 그래서 창씨 계명하고 쓴 시가 참이로. 그래서 나의 이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죠.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오빠가 강직한 거예요. 이제 오빠가 나름대로 속된 말로 어떤 민족성이 강하고 대단히 줏대가 있는데 배경 지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문학, 시 보면 대부분 그 시와 문학이 어떤 내용이 많던가요? 시와 문학이 어떤 내용이 많아요?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일제시대적인 좀. 그쵸. 저항 시가 많죠. 네. 네. 그리고 여기 그리고 네. 짧은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는 두 갈래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 민족을 되찾자고 하다 보니까 좋기는 한데 잃어버린 그 민족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경직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가 다양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는 이제 이런 두 가지거든요. 프랑스의 유미주의라 그러는데 프랑스 사조의 시와 저항시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의 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의 시만 들어오니까 어떻게 다른 시를 쓰면 이게 배신하는 느낌이야. 네. 그래서 이제 소설이나 시나 모든 작가들이 세 종류의 작가가 있는 거예요. 친일 작가. 여러분 노천명이라는 시인 아시죠? 사슴. 예,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아름답죠. 그 노천명이 친일파예요. 적극적 친일파예요. 그리고 막 황제를 칭송하고 막 다 막 나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또 그런 친일파가 있는 반면에 저항 시인들이 있어요. 저항.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중간. 그래서 말을 되게 어렵게 근데 어떻게 보면 저항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백석이라는 시인은 북한 사투리를 막 써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걸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이렇게 살기 좋았어, 아름다웠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안 그래.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저항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계속 할게요. 오빠가 이제 그런 강인한 민족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강복중 오빠가 일본인이 하는 공장에 취직하면서 살림은 나아지지만 엄마는 삭바느질을 계속하여 결국 서울에 집을 장만한다. 오빠는 당시 젊은이들 사이 유행처럼 퍼진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기도 하였으나 곧 이에 대한 관심을 줬고 교사가 되었으며 결혼도 하였다.
그 당시에 그 공산주의는 지금의 공산이 틀려서 일제에 저항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족운동가들이 이제 그런 공산주의 계열로 많이 빠지게 되죠. 1950년 나는 서울대에 입학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고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깨져버린다. 오빠는 의용군으로 인민군에게 끌려가고 빨갱이로 의심받은 나의 가족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나는 경찰에 끌려가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작은 숙부는 처형을 당한다.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일사후퇴가 시작돼서 빨갱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나의 가족도 피난을 가야 했지만 엄마는 오빠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피난 가기 직전에 오빠가 돌아온다. 이제 예전에 부모님들은 이렇게 장손, 장남 그게 자기 생존의 이유예요. 아들, 그죠? 아들이 생존의 이유에서 아들이 안 오면 어디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돌아왔는데 대단히 피폐하게 돌아왔어요.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오빠로 인해 피난을 포기하고 현저동에 남아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의용군으로 끌려간 오빠가 돌아왔지만 오빠의 몸과 마음은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오빠가 총에 맞아 다리를 다치게 되어 피난 가기 힘들게 되자 나의 가족들은 피난을 가는 척만 한 뒤 현저동에 숨어 지내기로 한다.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돌아보며 나는 글을 써 이 시대를 기록하겠다 결심한다.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이제 소설이 끝나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당시에 여기 이 편의 자익 우익 또는 뭐 공산주의 뭐 민주진영 이게 어디 편에 서야 되는지를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진심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안 밝히면 나도 못 살 것 같다. 나도 힘들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걸 밝히는 거예요. 자, 이제 감상 나누기.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 전쟁까지 경험을 촘촘하고 생생하게 담은 나의 성장 이야기랍니다. 여기 실린 부분은 내가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와 생활하는 부분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일본말을 가르치고 일본 천황에게 한국 식민 맹세를 하고 창씨 개명도 해야 했어요. 또 일본이 일으킨 중국과의 전쟁으로 쌀 생활용품까지 배급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할아버지의 장례를 온 동네 사람들이 5일 동안 함께 치르며 슬픔을 나누는 전통을 지켜나가기도 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은 세상의 변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 저마다 조금씩 변하겠죠. 또 한편으로 자기 나름의 빛깔과 향기를 지니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엮어나갈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박완서 작가의 만남인데 소설 라목으로 이제 40세에 데뷔합니다. 박완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여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 예리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그려낸 작가입니다. 평소 전쟁의 상처로 작가가 됐다라고 고백해온 그녀는 일제강점기의 한국전쟁 등의 경험을 작품에서 풀어냅니다.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역시 작가의 성장 과정과 한국전쟁의 상처를 바탕으로 쓴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 주요 작품으로는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엄마의 말뚝 등이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받은 강요가 있는데 배경입니다. 한국 식민 맹세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 민족을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합니다. 처음에 이제 3단계로 나눠집니다. 일본이 이제 1910년 한일 합방을 하면서 그 전에 어떤 조짐에서 이제 무단 통치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무력으로 강하게 누르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단 통치의 결과가 뭐냐? 1919년에 3.1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이나 동남아는 통하는데 이 한국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펄벅이라는 사람 아세요? 펄벅? 펄벅. 네. 돼지, 토지 아니죠. 우리 그 애들이 네, 맞아요. 우리 그 애들 고등학생 가르치면 그래요. 얘들아, 박경리 선생님의 책 알니? 그러면 알아요. 뭔데? 돼지요. 그거는 펄벅이고 애들이 돼지나 토지나 하면 헷갈려요. 펄벅 선생님이 쓴 돼지 말고 한국인을 위한 책이 있어요. 임명되는 그 책 이름이 뭐예요?
맞아. 흔들리는 갈대. 갈대란 책이 있어요. 그 갈대란 책이 우리나라 사람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펄벅의 이제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태어났거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지금도 그분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 모든 재산을 부천 소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펄벅 재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펄벅 재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펄벅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왕릉 일가 3대의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예. 그런데 노벨 문학상은 중국 사람 책 써서 받았는데 애정은 한국 사람한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누구의 일대 그 갈대가 누구의 일대기냐면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의 그 가문을 얘기해요. 유일한 박사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조선 사람은 키가 크고 또릿또릿하며 잘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독립운동하러 간 사람들이 다 잘생긴 사람만 가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독립운동가들 보면 사진 찍어보면 잘났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후질구레하게 타국에 가는 게 도리어 이제 조국을 이렇게 좀 밉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도 테러 직전에 정리 딱 하고 다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다 잘생긴 사람들이 원빈 같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러 다 가서 그런가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 그런 책에서 조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조선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참 많아서 펄벅 여사가 한국에 펄벅 재단이 있고 지금도 이제 펄벅 재단 장학생들이 나와요. 그 노벨상으로 그때 20억이나 되는 돈이니까 그 돈으로 계속 장학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1919년에 3.1운동 여러분 3.1운동을 이제 우리가 3.1운동 했을 때 3.1운동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3.1운동 하면 딱 특징. 무력이 없이. 예. 그쵸. 비폭력. 근데 이 3.1운동 그죠? 맞아. 그래도 3.1운동에 중국이 5.4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마하트마 간디 선생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폭력으로 물론 이 3.1운동 이후에 폭력 단체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폭력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3.1운동에 우리가 이제 물론 33인의 그 독립 선언인 중에 이제 16인이 목사이거나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이제 비폭력 이런 거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 세계에 알려졌거든. 와, 어떻게? 예, 비폭력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전 세계, 그러니까 중국의 5.4운동까지 영향을 주니까 전 세계 어떤 무브먼트에 어떤 저항운동에 새로운 길을 열어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이게 문화 통치예요. 근데 문화 통치 우리가 넘어가요 사실은 대부분 왜냐면 잘해주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 진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거 한글 말살하고 민족 정기 말살하고 그래서 뭐 얘네들은 미신을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각 산맥마다 다 말뚝을 박아놓잖아요. 뭐 정기를 뭐 다 한다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남산에다가 신사참배를 쫙 만들어 놓고, 네. 그러한 이제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통치 시절에, 일본인을 만들려고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했다. 우리 말과 글을 금지하고, 우리 역사 교육도 금지하고, 그 많던 시간 누가 다 먹었을까에 나온 것처럼 한국 신민 맹세를 외우게 하고 창시 개명도 강요했습니다. 한국신민 맹세는 일본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을 외우게 한 것으로 일본의 신화된 백성의 맹세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 앞에서 이를 말하도록 강요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무단 통치 때는 뭐 했냐면 교실에서도 뭐 했어요? 칼차고 다녔어요. 칼차라서. 예, 아주 무식하게. 그리고 그 잔재가 뭐예요? 선생님들이 몽둥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본의 잔재. 그러니까 비인격은 다 일본의 잔재예요. 네. 몽둥이는 들고 다니지만 때리지는 못하겠죠? 몽둥이는 안 들고 다닐 거야. 못 들고 다니죠.
학생이 들고 다닐 거예요, 요즘에는. 학생이 들고 다니? 장난 아니지. 교권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일본 애들도 그럼 다 머리를 깎았죠. 네. 머리를 왜 깎는지 아세요? 근데 여성들은 안 그래, 다 머리를 깎게 했어요. 남자들은 머리를 깎으면 그 머리 회전이 더 빨라진대요. 그리고 머리에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뇌에 좋아진다라는 그런 이론 때문에 머리를 다 깎게 한 거예요, 일본 애들. 그것도 일본의 잔재예요. 자, 또 하나. 조선놈은 맞아야 돼. 이거 일본의 잔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당이나 이런 데는 해초리 문화가 있는데 담배 문화가 있는데 진짜 때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서당을 비하하게 한 것도 일본이에요. 서당계 굉장히 좋은 독서 교육인데 그거를 무너뜨렸어요. 이거 다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문화에서 문화 절대주의에서 뭐냐면 화석화 시킨다 그래. 화석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세뇌 교육 시켜. 너희들은 원래 그래. 너희들은 조선놈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시켜서 이 말을 누가 하냐? 우리도 해요. 응? 조선놈 맞아야 돼. 우리도 이거 하잖아요. 같은 민족. 예.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 어른하고 같이 사는데 좀 맞아요, 정신 차려. 맞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있어야지 해. 그런 말을 네네. 너무 흔하게 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조선놈 맞아야 돼가 폭력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야 돼. 때려 하죠. 근데 그게 진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거는 뭐야? 드러나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죠. 애들도 막 억압식 하면 그럼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짜였다는 거.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지난번 책에서. 이유남 엄마가, 응? 애들한테 너 이거 안 하면 뭐 이거 안 하면 그게 바로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교육 자체가 폭력적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씨개명.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성명을 바꾸지 않으면 입학과 취직이 금지되고 경찰에 끌려가 등의 압력을 가해졌답니다. 협박과 강요 때문에 창씨 개명한 가보는 약 80%에 이르렀지만 끝까지 우리 성과 이름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창씨 개명한 사람 중 대부분 고향 이름을 따거나 장나로 성을 지었어요. 창씨 개명 성을 바꾸니까 개의 새끼가 된 당군 자손이라는 뜻으로 견자웅손, 개똥이라 먹으라는 뜻으로 견분식위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장난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창씨 개명과 일본어 사용 강요 존총동 고이소 군이 약인데, 여러분 이 창씨 개명 좀 윤동주 얘기 좀 잠깐 할 텐데, 창씨 개명을 이제 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말과 글을 다 버리고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살게 굉장히 강요했죠. 그러나 그러한 강요 속에서 80% 이상은 이렇게 막 이제 다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보면 일본말 되게 잘하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이렇게 건축 자재할 때 다 일본말 써요. 네. 시마의 오야지 뭐 이렇게 오야지가 심화를 끝을 맺어야 된다. 뭐 데모도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동하러 갔다가 뭘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우리 뭐 망치, 뭐 스패너 이런 그런 게 이게 다 일본 말인 거예요. 예. 그리고 당구장에 가보세요. 다 일본 말이에요. 마세이, 식기 이게 다 일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 뭐 우리가 스메끼리, 뭐 벤또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도 일본의 잔재가 언어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언어가 일본 말이기 시작하면은, 문화도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한 것을 문화 통치라고 해서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노렸죠. 그때 시인이나 문학가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자, 이제 윤동주가, 요게, 이제, 이 24살 때 쓴 시예요. 한번 볼게요. 참여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거울이 그냥 이런 거울이 아니고, 이제 뭐죠? 구리 막 닦아서 그걸 거울로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 녹이 꼈대, 녹이.
그러니까 뭐 거울을 보는 거 자화상이거든요. 자기를 보니까 뭐야 녹이 낀 존재야. 예. 그리고 이 왕조의 유물, 이제 왕조의 유물이 된 거야. 옛날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치욕스럽다, 치욕스럽다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이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 24년 1개월 동안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루라도 기쁨의 날이 없었다는 거죠. 내일이나 모레 그 어느 즐거운 날에, 그 즐거운 날이 언제겠어요? 광복의 날이죠. 나는 또 이런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왜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때 나서서 싸우지 못하고 왜 자꾸만 부끄럽다고 고백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 분연히 들고 일어나 싸웠어야지. 저항했어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 윤동주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레라고 얘기해. 벌레. 그리고 저항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를 지저 높은 개라 그래요. 개는 막 짖잖아요. 어둠을 짖는 개는 그 뭐냐면 저항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벌레처럼 요만한 소리만 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부끄러운 현실, 부끄러운 자신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사실은 뭐 책 문장 읽기도 하면 더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박안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 이거 하나씩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알았어요. 네. 자세가 진짜 항상 펜을 주고 왔어. 네. 자, 여러분 혹시 어머니 안 계신 분 없죠? 네. 다 어머니 다 계시죠? 아빠를 쓰는 거 같아. 네. 뭐 아빠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잠깐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여러분들 어린 시절의 추억 이런 거를 한 꼭씩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얘기하면 상 줄게요. 울어도 돼요? 울으면 더, 뭐, 눈물이 나오면 그게 정화니까, 저요? 아니요, 저 아니요. 별거 없이 엄마는 저희는 항상 그 간식 엄마 되게 잘해줘서 애들 저희 때만 해도 간식을 지르니까 엄마 어차피 집에 계시긴 했는데 항상 간식 뭐 매번 해주고 맛있는 거 애들 안 먹는 거 막 그때 해주고 그다음에 양동에 막 스파게티 피자집 없을 때도 데리고 나서는 알아야 된다고 이게 그 엄마의 학구열 있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너네는 여기서 나가봐서 봐야 된다 해서 애들 스파게티나 피자 안 먹었을 때 초등학생 때도 데리고 나가서 레스토랑 가서 그거 사주고 먹어봐야 된다고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뭐 다 그냥 근데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모시고 가서 되게 며느리여서 할머니 할아버지 밥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그때 어릴 때 여인숙이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 그 불 다 갈고 근데 그 돈은 할머니가 다 갖고 뭐 그런 것들 여인숙을 하셨어요? 이 양동에 여기 우체국 앞에 원래 여인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저희가 살았던 집인데 그제 저 아기 때는 여인숙을 했었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밖으로 이제 다른 나가시면서 여인숙을 안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인숙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서울로 나가서 스파게티 사주고 그랬어요. 여기가 뭐 원주나 원주도 양평, 있었어요? 그쪽으로 나가서 거기 가서 그거 하고 또 극장도 가서 영화 보여주고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진짜 여기 시골이었는데 신식 문화고 애들 그때 스키 안 탈 때 저희만 스키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뭐 저걸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해봐야 된다고 해서 뛰어나신 거죠. 그런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해안이 있으신 거지. 지금 보면 그렇진 않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연세가 얼마쯤 되시죠? 엄마요? 61세요. 60? 61세요. 몇 년생이세요 그럼? 우리 63년생. 63? 되게 젊으신데? 그러니까 그렇지. 63. 우리 엄마 63년생이면 63년생 큰 누나, 저한테 큰 누나 정도 돼요. 60. 네. 젊으세요. 그러면 지금도 한참 젊으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가 거의 메인이시네, 어머니가. 네네네. 그러시니까. 너무 옛날로 생각했다, 그죠? 근데 저희 양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이 경기도긴 하지만 시골이긴 했어요. 지금도 시골인데. 어떤 그땐 비포장도 많았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제 어머니의 이제 열정인데 어머니의 어떤 사건 같은 거, 기억 같은 거 나는 거 없어요? 요런 일이 있었지. 그런 게 그닥 없어요. 어머니랑 아빠는요? 아빠는 어. 저는 아빠는 항상 저희 아빠 되게 유쾌하고 근데 약간 건달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아빠는 직장이 없으시고 부동산 하시고 뭐 토목을 하시는데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놀다가 한 4시쯤 들어와서 아침까지 주무시고 근데 되게 유쾌하셔서 저희 데리고 놀러 갈 때도 저희는 계획이 아니라 한 새벽 2, 3시에 나가서 가자 하면은 밤에 새벽에 짐을 싸서 새벽에? 이제, 네, 바닷가로 가는 거여서 여관은 어. 거의 여관이나 뭐 모텔에 잡아서 잠을 자고 아침에 바닷가에서 놀다가 낭만적이시네. 저녁에 그냥 다 같이 다시 들어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놀러 다녀서 되게 유쾌하긴 한데 그리고 아빠는 집을 나가면 그러니까 놀러 나가는 거죠. 혼자 다이빙 하러 가고 뭐 놀러 가면 울릉도 가서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해 나서도 안 들어오고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 그래서 아빠는 저희 아빠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빠 사고로 그것도 다이빙 하러 가셨다가 익사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동창회 때문에 뭐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원래 바다다이 스큐버 다이빙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강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됐지만 여튼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아빠가 울릉도 가 있는 것 같은 뭐 해외 놀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몇 살이 그러셨는데? 28살이요. 다 커서 그랬는데도 전 평생에 아빠가 나한테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아빠 밑에서 있을 거고 아빠가 날 지켜주는 존재고 근데 저희 식구가 그때 다 무너졌죠. 다. 왜냐 아빠만 그 외부 활동을 하고 엄마는 아예 외부 활동을 안 하셨고 저희가 밖에 나가는 엄마랑 또 저랑 또 특히나 밖에 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우리 집 거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아빠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아빠 갑자기 사라지니까 그때 모든 게 무너져서 이제 우리 어디도 나가면 안 되고 진짜 위험한 거 하면 안 되고 몇 년 동안은 식구끼리 이렇게 꽁꽁 싸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신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었고 사건이겠네. 예. 나머지는 너무 다 좋았던 아빠가 또 그렇게 자상한 아빠는 아닌데 되게 웃겼어갖고 좋은 기억이 되게 많아서 저도 그래서 애를 데리고 항상 어디든 그냥 가려고 하는 그 영향 제일 많이 받았죠. 아빠의 영향 그런 거. 뭐냐면 그거네요. 그냥 호련이 왔다 호련이 그냥 가셨네.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는 언제 죽어도 해볼 거 나쁜 짓 좋은 짓 뭐 돈도 돈 벌어봤고 뭐 쓸 거 다 써봐서 후회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있다 돌아가셔서 대신에 자기만 쓰고 갔지 자기만 다 즐겁게 하고 갔지 여자한테 뭐 우리 인생을 참 즐겁게 살고 가셨구나. 그래도 마음은 안 아프실 그러니까. 것 같아. 아빠? 아니 아빠를 생각하면 어.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 잘 살다 가셨네. 잘 사다 갔는데 왜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뭉티뭉티 안 남겼을까? 다 그래 지금도 뭐 남긴 거 없어 살아 아니 계셨는데. 우리 아빠는 그때 해놓은 게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안 해놓고 부동산 할 때도 이제 그 적어하는 게 있어요. 아빠는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서류를 다 맡겨서 자기한테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분명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서류가 없으니까 받아올 게 없는. 그래서 그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도 돌아다니다고. 어떻게 보면 활동은 많이 했는데 실속이 없는. 아 그죠. 맞아. 그런 스타일. 저희 아버지가 비슷해요. 네, 저희 아버지 56세 때 심장마비로 28살에 저희 아빠 51세 때. 네, 그러니까 그때 28 제가 29살 때 저는 그때 막 학생회 막 대학 학생회장 하면서 막 데모하고 돌아다닐 때 총장이 먼저 왔다 갔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는 도망다니다 늦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고모들이 그랬어요. 고모 5명인데 야 너네 억울해 할 거 없어. 너네 아빠는 이 땅에 놀러 왔다가 놀러 다시 간 거야. 그 정도로 이제 할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어갖고 우리 아버지는 20대에 찝차 타고 옛날 검은 찝차 있잖아요. 그거 타고 사냥하러 다니고 그래서 사냥하러 다녔다 우리 엄마 만나갖고 결혼하고 그 속된 말로 이제 뭐랄까 한량처럼 살다가 그래서 저도 갑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준비가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자다가 깨고 뭐 자다 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래도 내가 의지했구나 이런 생각.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저도 지금까지 엄마에 대한 책은 2권 했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책은 한 권도 못 썼어요. 그 기억이 없어졌거나 충격 때문에 아니면 이제 쓰려고 애는 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자, 이렇게 돌아갈까요? 되게. 저도 네, 미영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되게 엄마한테는 안 좋은 아빠랑 생활력인지 근데 우리한테는 유쾌하고 항상 웃고 친구도 많고 근데 그 영향을 제가 또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맨날 니네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뭐 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맨날 달고 살아가지고 되게 왜 엄마는 아빠를 이해를 못하지 우리는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데 틀리더라고요 감정이. 근데 엄마는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아빠가 너무 재밌게 사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서. 그리고 제가 근데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엄마가 종교에 너무 빠져셔가지고 너무 종교를 너무 강요를 해가지고 그게 좀 저는 이제 싫었어요. 그 종교. 엄마요? 아니 엄마 기독교 했다가 나중에 다른 거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기독교도 다닐 때도 그랬고 다른 거 다니실 때도 그랬고 너무 강요를 많이 해가지고 막 너무 싫었던 기억. 근데 우리 아빠는 종교가 없지만 우리한테 사랑으로 대해주는 게 눈빛이랑 언어에 있는데 엄마는 기독교 그거에 많이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사랑을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 그걸 너무 강요하니까 엄마한테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아빠는 진짜 아빠의 사랑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아빠는 이제 생활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엄마는 생활력이 또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생활력이 강하고 아빠가 생활력이 없지만 그 두 분만의 장점이 다 있어요. 생활력이 강한 장점이 있고 아빠는 되게 자유롭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항상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집이 너무 멀세라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가면요 학교 갔다 오면 아빠가 거기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어떤 가게를 다 벌써 친해져 놓고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기다려요. 미영아 빨리 와 여기 있는 거 빨리 먹으라고. 맨날 학교 끝나면 와서 핫도그 먹고 뭐 먹고 하다가 그리고 이제 아빠가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어디 노가다를 가시잖아요. 그럼 노가다 가시면 그 가게 아줌마가 아빠가 무조건 다 먹으라고 했다고 오면은 다 계산해준다고 했다고. 난 그게 지금도 너무 가슴이 뭉클한데 근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역시 계산을 해줘야 돼. 양동에 살았지 않았어? 아니죠. 전 시집 왔어요. 시집 왔어 양동으로. 나는 양동에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 저요? 그냥 기억이 있어요. 아빠가 그립군요. 아빠 계세요, 근데. 그 옛날의 아빠. 그 옛날. 아니 지금 계산해주던 아빠. 지금 70 살아계셔? 네, 70밖에 안 되셨어요. 그래? 되게 젊어. 젊어요. 여기 어머니들이 다 젊어요. 젊어요. 그래서. 70. 어머 알게 되면서 그랬군요. 네. 그런 아버지의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계속. 근데 저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나이가 됐는데 그때 저는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더 많은 나이, 우리 애들은 벌써 고등학교니까 제가 더 많은 나이가 됐는데 저는 지금 애들이 아빠를 이제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왜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할까 이럴 때 질투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의 역할이 만약에 나쁜 역할이고 아빠는 이제 막 무조건 잘해주는 거야. 그냥 없어. 혼내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한테 편하게 가잖아요. 저는 이제 막 혼내키는 담당 어릴 때부터 막 했으면 이제 그게 좀 그런데 지금 커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엄마 아빠가 저는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뭐 아빠만 아니면 엄마는 왜 이럴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로 지금 얘기를 해서 어릴 때로 돌아가 보니까 엄마와의 역할이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그니까 다 두 분 다 진짜 나한테 저는 아빠만 좋아했는데 어릴 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정말 두 분 다 내가 아빠를 좋아했긴 했지만 엄마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구나 이런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고전에 보면 부생모육이라 돼. 부생모육. 그 부생모육은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하고 어머니가 나를 기른다.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누가 태어나겠어요? 엄마가 나를 태어나겠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아버지는 이제 뭐 씨를 주고 그래서 엄마가 태어났다 이건데 모육이 중요해요. 모육이. 그래서 아버지들은 선실만 쓰잖아요. 좋은 말만 하고 야 이거 또 필요하냐? 얘기하고 엄마는 사성건까지 우리 아내도 그래요. 우리 아내도 우리 저 막내 아들한테 저한테도 그래요. 여보 양치했어? 저한테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머니는 밀접하게 우리 아이들과 연결돼 있잖아요. 삶이. 아이들과 연결돼 있고 이렇게 연합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은 뭐 그냥 일하러 나갔다 그냥 들어온 상태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그런 기억들. 예. 자, 또 누가 말씀하실까요?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엄마가 일제강점기에 사신 분이죠. 지금 27년생이니까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4살에 97이지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 엄마 아버지는 다 일제강점기 시대고, 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뭐지? 친일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으로 동경 유학을 가면요 친일파로 들어가 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엘리트시네 당시. 보면 이제 친일파로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하여튼 그러고 이제 그런데 저희 엄마는 이제 뭐라 볼까 어려서부터 이제 목포 출신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목포 출신인데 이제 선교사님 그 외할머니 뱃속에서 이제 그 우리 외할머니가 그때 이제 선교사님 그 전도로 이제 그 양동교회라고 거기도 목포의 양동교회 기장 네, 그래서 거기에 거기로 가서 이제 우리 엄마도 모태신앙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엄마에 대한 기억이 참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커서도 이제 그 새벽 기도도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그런 기억. 그래서 엄마의 신앙을 본받자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자식들은 그를 따르지를 못해요. 그 정도를 못해요. 그 옛날에 엄마가 보여주셨던 그런 생활, 믿음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하여튼 저희도 이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엄마도 박한서 씨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모님들도 다 그 시대니까 하여튼 저희는 이제 많죠. 이런 일제 강점기 때 들었던 얘기, 피난 갔던 얘기 막 그런 게 많죠. 스토리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어떤 그 부모님에 대한 딱 떠오르는 연상이나 기억 같은 거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요? 네. 어머니는 뭐 연상하면은 뭐 어떤 경우에서도 아파서도 새벽 기도로 가가지고 와서 저희들 위해서 이제 아침밥 해가지고 도시락 싸고 뭐 그런 거죠. 늘 평생 그렇게 해서. 저는 할머니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 기억이 뭐냐면 새벽기도 갔다 오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잤어요. 이렇게. 또 할아버지가 자손 욕심이 있어갖고 제가 장남의 장손이니까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담배 피시는데 근데 이제 나는 그 담배 냄새가 좀 싫은데 그래도 거기서 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나한테 이제 오는 게 많아서 자주는 거야 그렇게. 근데 새벽에 보면 할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옛날에 이제 겨울 같은데 오잖아요. 그럼 눈 막 털고 밖에서 막 눈 이게 털고 들어오시는데 그 옛날에 딱 치마 저걸 입고 다니시잖아요. 서늘한 기운이 싹 들어와요. 근데 더위를 엄청 타거든. 옛날에 군불 때 했잖아요. 서늘하게 오는 게 시원한 느낌. 할머니가 오면은 시원한 느낌.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머리맡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 거친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우리 손주 주의 종대라 뭐 그래 그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대로 됐는데 그대로 되긴 됐는데 하여튼 그런 그 이제 계속 새벽 옛날에는 새벽 기도도 시골 같은 데는 새벽에 거의 4시 이렇게 했어요. 4시. 그렇죠. 종치고. 예, 종치고 종소리 들리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옆집 할머니가 눈 내리는 날 가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치셨대. 우리 할머니 허리 다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나고 제가 우리 동네에서 교회당까지 혼자 일어나갖고 새벽 1시에 일어나고 다 쓸었어요. 길을 내니까 문을 다 쓰게 하라 길을 내준 거예요. 이거를. 네, 할머니 가시는 길을. 그걸 어르신들이 본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동네가 난리가 났네. 이야, 선보자가 어디 있냐고. 그게 저의 십자가가 됐어요. 눈만 오면 그걸 쓸어야 돼. 그래서 왜 자꾸 눈이 오는 거야? 맞아요. 옛날엔 눈도 많이 왔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짜증 나더라고. 그리고 엄청 멀어요. 또 저희가 가장 뒤에 있는 집이고 이 교회당은 저기 입구 마을 입구거든요. 여기서 거의 한 양동역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쓰려는 거예요. 와, 내 초등학교 때 죽는 줄 알아서 그때 이 근육이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자, 우리 어머니는 또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얘기할 거 없는데 저희 엄마는 자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강인하세요, 엄청.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모습을만 보여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아빠가 다정다감하시고 세심하시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엄청 털털하시고 강인하시고 책임감 강하시고 약간 그런 이미지. 예. 그런 일들, 이런 사건 속에서도 항상 엄마는 훌훌 털어버리시는 스타일이셨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엄마가 뭐 가장 역할을 하신 건 아닌데 경제적으로요? 네.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두 분 다 맞벌이셨고 잘도 살았었는데 저희 하나 엄마한테서 우리 엄마가 진짜 저기 하구나라는 건 저희가 IMF 때 엄청 큰 타격을 이제 받았죠.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갈 때 IMF 저희가 인켈 대리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인켈 대리점은 완전 신혼부부들의 그 혼수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오디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카세트 테이프 막 이런 거 막 하여튼 막 그런 인켈 대리점 엄청 크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망한 거예요. 그게 망한 거죠 이제 IMF 때.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일주일을 알아 누우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아무것도 못 드시더라고요. 진짜 막 빨간 딱지 막 집에 막 붙여지고. 집에 그런 거 봤어요? 제가요? 봤죠. 네. 그때 본인 느낌 어땠어요? 저 엄청 무서웠죠. 제가 그때 예체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1년을 쉬었어요. 고1 때. 뭐 전공이 뭔데 그러면? 저는 이제 무용 전공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1년을 그냥 생으로 쉬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못하겠다 했는데 2학년 때 그 선생님이 이제 너한테 재능이 있으니 내가 너를 무료로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너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그냥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리고 가셨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1년 쉬고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때가 저희 엄마의 그런 연약하고 조금 그런 모습을 가장 많이 봤던 때가 아닌가. 네. IMF랑 또 네네네 IMF 때는 네네네 정말 그 당시 뭐 이 집 저 집 뭐 다 은행도 막 문을 닫고 맞아요. 7, 8년이 아주 그때가 가장 그러셨군요. 무용을 전공하셨군요. 네 무용 전공했습니다. 어쩐지 날씬하시더라고요. 날씬하고 한겨 어떤 선이 달라요, 선이. 현대 아니 한국무용이요. 한국무용? 네 전공은 한국무용이고요. 이제 부전공으로 이제 발레랑 다 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자기가 발레라고 해서 다른 건 안 할 수는 없어요. 다 시험도 다 보고 다 학교 대학교에서도 다 배우거든요. 저는 한국무용 전공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너무 아이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둘째까지 낳고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네. 아, 그래도 이제 좀 애가 크면 좀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마음은 하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과 이제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네 어렵지 않을까. 네. 애들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죠? 이렇게 아니요. 아니죠. 절대 안 그래서. 그렇구나. 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걸 했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좀 같이 실습해 볼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뭘 써본 지가 오래됐죠? 네. 아니 뭐 일기 쓰시는 분 있나요? 늘 쓰시는 분? 근데 이제 적자 생존이래요. 적는 자 말이 생존한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농담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매를 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막 말해간마다 이제 핫토를 치시는데 최고의 그 자기 정리 그다음에 뇌 활동 치매 예방은 쓰기예요. 쓰기가 읽기의 5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미영자매 자꾸 쓰라 그래서 우리 상 받았잖아요. 네, 얼마나 써요? 자꾸 써야 돼요. 근데 쓰다 보면은 이제 자기 객관화를 시키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여러분 자꾸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일부러 원고지 가져왔어요. 예, 원고지. 그러면 이제 띄어쓰기도 이거 어디서 띄워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건 제가 다 첨삭해 드립니다. 다 첨삭해 드리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지금 여기가 우리 320페이지 거기까지 한번 밑줄 그어 놓으세요. 320페이지. 예. 예, 거기 밑줄 그어 보세요. 네, 한번 거기까지 오늘은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예, 거기까지. 여기에 이제 문장이 한 6문장 정도, 6문장이나 7문장 정도 들어가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좀 같이 해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에 대한, 뭐 박안서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얘기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이게 완결이 안 돼도 돼요. 예, 중간에 완결이 안 돼도 되니까, 부모님과 있었던 이야기, 아니면 오늘 저한테 얘기한 것을 한번 그대로 써보세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쭉 띄어쓰기 막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띄우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채점을 해갖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되게 가져갑니다. 아 그래요? 예, 가져가서 이렇게 해갖고, 예,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돼요. 자꾸 이제, 자꾸 제목 맨 첫 간에다 쓰는 거. 제목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목 없이 그냥 쓰세요. 예, 어차피 이제, 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기억들. 여러분들이, 제목도 써야죠. 제목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의 시점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번, 그 시대 부모님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 또는 여러분 가족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한번 써보세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써보세요. 편하게. 제일 위에다 이름을 써주세요. 저는 방송 그냥 종료하겠습니다.